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는 우리 보험자가 누군지, 가입자가 누군지,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절차, 판정받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을 이렇게 인정을 갖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신청을 해야겠죠. 그럼 이 신청 어디에 해야 되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공단 지사에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나와서 방문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방문조사를 해서 이 장기요양 인정표가 있거든요. 이 조사표에 의해서 인정조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조사표에 이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사표에 따라서 1차 판정을 내려요. 1차 판정을 내리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의사소견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이거를 넘기거든요. 그럼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를 인정받기 위한 인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어떤 대상자가 되는 거냐면 이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성 질병이라던가 아까는 치매라던가 파킨슨 질환이라던가 뇌졸중을 가진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에다 신청하는 거냐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면 소견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어땠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공인된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냐면 당연히 본인 신청할 수 있고 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사람이 신청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청을 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을 받았으면 직원을 내보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사회복지사나 이 간호사들이 그 집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여기 인정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장기 요양을 인정받기 위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총 52개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라던가 인지 기능이라던가 행동 변화라던가 간호처치라던가 물리치료라던가 이런 항목에 대해서 5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방문 조사를 마쳤잖아요. 방문 조사를 마쳤으면 이 조사표에 따라서 1차 판정을 하게 되거든요. 1차 판정을 하게 되고 이 1차 판정한 거를 이 1차 판정한 이 결과서랑 의사의 소견서를 갖다가 어디에 내주는 거냐면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뭐를 하는 거냐면 최종
최종 판정을 해주는 거죠. 이 분은 몇 등급이라고 최종 판정을 해주는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주는 거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판정 결과가 뭐가 있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총 등급은 5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에 해당되는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이 몇 등급이냐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1등급과 5등급에 대한 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인지지원 등급은 등급 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인지지원 등급은 등급 외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전, 상, 부, 일, 치라고 보시면 돼요. 전상부 일치. 세 번 해보세요. 전상부 일치, 전상부 일치, 전상부 일치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이고요. 다음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이고요.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이고요. 다음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4등급이고요. 다음에 침해 대상자는 5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전상부 일치잖아요. 전적으로 도움 필요하면 1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3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4등급, 침해는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상부 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지, 다음에 침해 대상자인데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점수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점수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좀 이게 없는 데서 제가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 1등급이 있었고요. 2등급이 있었고요. 3등급이 있었고요. 4등급이 있었고 5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전상부 일치라고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수를 외울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1등급은 그냥 외우세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꼭 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5점 이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20, 1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 20하고 15이기 때문에 5랑 연관이 돼서 좀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에 뭐냐면 9, 6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는 3이랑 연관돼가지고 좀 외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95점 스타트, 95점이 시작이고 20, 15, 9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 15, 96, 20, 15, 96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할게요, 여러분. 얘 20이죠. 그럼 2등급에서는 95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95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95점 이상에서 20을 빼주면 돼요. 20을 빼주면 되면 75점 이상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75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죠? 15잖아요. 그럼 15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60점 이상인 거예요. 다음에 60점 이상이고 얘 9잖아요. 그럼 여기서 9 빼주면 되거든요. 9 빼주면 얘가 51점이에요. 다음에 51점에서 뭐 빼주면 되는 거냐면 6점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45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등급이 있고요. 2등급이 있고요. 3등급이 있고요. 4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냐면 제가 1등급은 95점 이상 외우셔야 돼요. 95점 이상이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꼭.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0, 15. 외우기 쉽죠? 20하고 15는 연관되니까. 다음에 9, 6 하고 외우시면 돼요. 20, 15, 96. 95점 이상에서 20, 15, 96 하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95점에서 20 빼요. 그러면 75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 75점에서 뭐 빼면 되는 거냐면 15점 빼면 되거든요. 그럼 60점 이상. 그죠? 다음에 이 60점 이상에서 뭐 빼면 되는 거냐면 9 빼면 되거든요. 그럼 51점 이상. 다음에 51점에서 뭐 빼면 되는 거냐면 6점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45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75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61점 얘가 여기 이 안에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웠던 거 볼까요, 여러분? 1등급은 95점 이상인 거예요. 그죠? 95점 이상이고 얘는 2등급은 아까 75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5점 이상이고 얘가 94점까지인 거죠. 95점 이내여야 되는 거죠. 다음에 얘는 60점이고 51점이고 45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 20, 15, 9, 6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등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일상생활 수행 동작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 수행 동작이 ADL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입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장기 요양을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활동이라고 하는 거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장기 요양보험이 이렇게 필요한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등급 판정을 했잖아요. 등급 판정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고요. 거기 직원이 나와가지고 방문조사했고요. 방문조사하고 1차 판정하고 소견서 청구해서 등급 판정위원회에 넘겨서 등급 판정위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을 했어요. 그죠? 등급 판정을 했으면 그 판정한 결과를 갖다가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 몇 등급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통보를 해주는데 두 가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장기 요양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는 인정서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 표준 장기 요양을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용 계획서를 두 가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았다는 지금 몇 등급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인정서랑 이게 등급을 받았다는 인정서랑 그럼 이 등급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용 계획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장기 요양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걸 신청을 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이게 등급 판정이 나왔잖아요. 최종 판정이 등급의 최종 판정이 나왔죠. 최종 판정이 나왔어요. 최종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최종 판정을 나왔잖아요. 그럼 이 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이 유효 기간이 최소 2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0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언제 등급 판정을 받았냐면 2021년 1월 1일에 지금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유효 기간의 최소 뭐냐면 지금 최소 얘가 2년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유효 기간이 지금 2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2년 후에 이걸 갖다가 재판정을 받아야 돼요. 재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이니까 몇 년에 받아야 되는 거냐면 2023년 1월 1일에는 어떻게 되면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정을 받는데 이 재판정을 받았을 때 똑같이 1등급을 받았으면 얘가 몇 년 동안 유효한 거냐면
4년 정도 유효한 거고요. 그럼 이 4년 뒤인 2027년에 다시 재신청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얘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 가지니까 3년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년 후에 재판정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얘도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은 뭐냐면 2년 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최초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최초 판정 받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는 거고 재판정을 받았을 때 똑같은 등급이 나왔을 때 1등급은 4년, 2, 3, 4등급은 3년, 치매랑 그 다음에 우리 치매인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여러분. 2020년 1월 1일에 이걸 최초 판정을 받았어요. 최초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유효기간이 2년이거든요.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최소 2년이에요. 그럼 2년 후에 뭐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재판정을 받아야 돼요. 재판정을 갖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재판정이가 2020년이니까 2022년에 재판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을 했더니 1등급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1등급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 유효기간은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2022년에 재신청을 했으니까 4년이니까 이 사람은 2026년에 다시 재판정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효기간이 2등급에서 4등급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1등급은 4년이라고 그랬고 2, 3, 4는 이게 세 가지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인 거예요. 똑같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2등급을 받았으면 3년. 다음에 3등급을 받았으면 3년. 4등급을 받았으면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2022년에 재신청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 신청하면 되는 거냐면 2025년에 재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이거든요. 그럼 2022년에 재신청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면 2024년에 재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효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장기요양의 급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가 있고요. 다음에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를 못 받았을 때는 특별하게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갖다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특별하게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집에서 급여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가급여는 지금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죠. 그러니까 누가 방문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라던가 사회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고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방문 요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욕 장비를 갖추고 목욕 장비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누가 방문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지금 수급자의 집을 방문을 해서 목욕을 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방문 목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방문 간호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는 간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나 또 누가 해당이 되는 거냐면 간호조무사, 다음에 치위생사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그 집을 방문을 해서 이 지시서에 따라서 지금 간호를 제공해 주는 걸 갖다가 방문 간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격 기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치위상사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되거든요. 하지만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그 지정한 그 교육 시간을 이수하셔야지만 이렇게 방문 간호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주 야간 보호라고 하는 건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 건 일정 시간이 중요하죠. 일정 시간. 주간에만 일정 시간 보호해주고 야간에만 일정 시간 보호해주는 주야간 보호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단기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단기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장 때문에 3일을 빈다 그러면 3일간, 그다음에 내가 출장 때문에 일주일간 단기간, 그 일정 기간 단기간 보호해 주는 걸 단기 보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용구.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집에서 뭐 욕창에 관련된 이 매트리스를 대여한다던가 휠체어를 갖다가 대여한다던가 아니면 제공을 해준다던가 그런 복지 용구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기타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재가 서비스는 지금 어디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집에서 받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받는 거죠. 자기 집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이 유지가 되고요. 다음에 이 가정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이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 가족과 이웃과 같은 동네에서 생활할 수 있고요. 개인의 사생활, 자기 집이니까 사생활 존중되고 개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상황이 급박할 때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의료나 간호나 이런 요양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동하는데 시간 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다음에 지금 요양보호사 방문하고 뭐 여러 사람 방문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요양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다음에 이런 서비스가 효과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해서 지금 급여를 받는 시설 급여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시설은 집이 아닌 시설에서 입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이라던가 지금 집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이라던가 9인 이내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여건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9인 이내고 여기는 10인 이상인 거고 이 두 개는 지금 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료복지시설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를 제공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요양을 제공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요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고요. 다음에 우리 가족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인 가족, 형제가 연결이 어려워지고 접촉이 끊어져서 소외되기 쉽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급여가 있냐면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가급여도 받을 수 없고 시설급여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사람한테 지금 특별하게 현금으로 급여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족요양비가 있고 특례요양비가 있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얘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시행하고 있냐면 가족 요양비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돈이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 3번은 할 수가 없고 1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1번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족 요양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양 지금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시설 이걸 이용할 수 없어요. 시설이 부족해요. 도서나 벽지, 섬 같은 데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 수급자의 특별한 성격이나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 가족이 지금 가족으로부터 지금 요양을 받으면 이 가족한테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방문 요양에 상당한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걸 가족 요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서 벽지에 살아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재가급여를 갖다가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나의 특별한 성격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받을 수 없을 때 가족에 의해서 요양을 제공받았다면 가족에게 방문 요양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드리는 걸 갖다가 가족 요양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금 수급자가 지금 이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등급 판정을 받은 이 수급자가 지금 요양기관이 아닌 이런 시설에서 지금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급여를 갖다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급자가 이런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인데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다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특례 요양비랑 요양병원 간병비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특별하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되는 가족요양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 요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양보호사랑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이 경력이 있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교육까지 이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누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치위생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위생사도 몇 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냐면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요양 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잖아요. 대상자한테. 그럼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비용 청구를 받았으면 심사를 해서 그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용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우리 재원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원 조달은 우리가 이걸 갖다 재원 조달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장기 요양보험료 내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료 내고요. 다음에 국가에서 한 20%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료로 거의 60에서 한 66% 정도 되고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할 때, 재가급여를 받을 때는 15% 부담을 하고요. 다음에 시설에서 내가 받는다. 그러면 몇 퍼센트 부담하는 거냐면 20%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걷는데 국민건강보험료 걷을 때 같이 걷죠. 그래서 같이 걷는데
같이 걷는데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다 이 급여를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걷냐면 통합적으로 같이 걷어요. 그거 걷을 때. 그래서 통합징수하거든요. 통합징수하는데 같이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로 따로 회계관리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걷은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만 쓰여서 따로따로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걷을 때는 통합징수하고요. 걷기 편하게. 그런데 걷을 때 얘를 갖다 같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만 쓰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만 쓰이게 이렇게 각각 회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지원에서 20% 부담하고 본인 일부 부담은 시설은 20%. 재가급여는 15%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낼 수 없으니까 나라 조세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무료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의료수급권자 같은 이런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률의 40%에서 60%까지 이렇게 경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식대비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 미용료라던가 상금 이용료라던가 이런 거는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그럼 이 비급여 항목은 누구나 다 저소득층이든 의료급여 수급자든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비급여 항목은 100%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나오면 좀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경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려면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거니까 15% 내는 거고,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받는 거니까 20% 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40%에서 60% 경감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40%를 내가 경감받았어요. 40%. 그럼 내가 낼 돈은 60%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40%를 경감받았으니까 내가 낼 돈은 6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60%를 경감받았으니까 내가 낼 돈은 4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 15%잖아요. 그럼 15 곱하기 6 해주면 돼요. 15에다가 지금 60%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5에다가 지금 60% 곱해주면 9가 나오고요. 다음에 15%에서 40%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6%가 나와요. 다음에 얘는 20%잖아요. 그럼 20%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건 60%, 6이 10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얘는 뭐예요? 40%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428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급여가 몇 %인지 다음에 그 재가급여가 몇 %를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난 다음에 40%를 경감받으면 내가 낼 돈, 다음에 60%를 경감받으면 내가 낼 돈을 따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